옛적의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남쪽 나라 어느 깊은 산골 아래 백꽃이 유난히도 희게 피어나는 백꽃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해마다 봄이 되면 하얀 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려 마치 신선이 사는 곳과 같았으며 마을 사람들 또한 그 풍경을 닮아 성품이 온화하고 부지런하여 이웃 간의 정이 넘치는 평화로운 곳이었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기와집은 대대로 덕을 쌓아온 집안으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이 집의 안주인인 박씨 부인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외아들을 애지중지 키우며 가문의 명성을 지켜온 엄격하면서도 자부심이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아들은 장성하여 인근에서 재색을 겸비하기로 소문난 연하라는 처자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었는데 연하는 얼굴이 백옥처럼 고울 뿐만 아니라 마음씨가 비단결 같아서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집안 살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보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런 복덩이가 어디서 왔느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박씨 부인 또한 처음에는 며느리의 됨됨이를 무척이나 흡족해하며 집안의 평화를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혼인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연화에게서 아이 소식이 들리지 않자 가문을 잇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박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차가운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고 예전의 너그러운 모습은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가 날카로워질수록 연화의 가슴은 타들어가는 듯 했으나 그녀는 아무런 불평 없이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장독대 앞에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며 하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침마다 마주치는 며느리의 빈배를 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고 때로는 차가운 말투로 집안의 대가 끊기면 조상님들을 뵐 면목이 없다며 은근히 며느리를 압박하니 연화의 눈가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연화는 꿈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나 황금빛으로 빛나는 커다란 배 하나를 품에 안겨주는 상서로운 태몽을 꾸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의 기운이 달라짐을 느끼며 간절히 기다리던 회복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화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안에는 잠시 기쁨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듯했지만 박씨 부인은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인근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무당을 불러 뱃속 아이의 앞날을 점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당은 박씨 부인의 조카인 춘식에게서 미리 뇌물을 받은 상태였으며 춘식은 고모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연화가 낳을 아이가 가문을 몰락시킬 악귀의 기운을 타고났다는 거짓 신탁을 내리도록 무당과 미리 입을 맞추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무당은 방울을 흔들며 요란한 춤을 추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엎드러지더니 이 아이가 태어나는 날 집안의 기둥이 꺾이고 시어머니의 명줄이 짧아질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내뱉어 박씨 부인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평소 미신을 굳게 믿는 편이었기에 무당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며느리의 뱃속에 든 아이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 덩어리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점차 제정신을 잃어갔습니다. 연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싸늘하게 변한 이유를 알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태교에 전념하려 했었지만 박씨 부인은 이제 며느리를 볼 때마다 증오 섞인 눈초리를 보냈고 심지어 그녀가 차려온 밥상을 뒤엎으며 가문을 망칠 요물이라며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살림을 오랫동안 도와온 참모 할멈은 이런 광경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박씨 부인에게 조상님의 핏줄을 어찌 그리 모질게 대하느냐며 간곡히 말렸으나 이미 의심의 늪에 빠진 박씨 부인에게는 어떤 충고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백꽃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박씨 부인의 집안에는 시시각각 비극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고 있었으며 춘식은 고모의 귀에 계속해서 독을 타듯
며느리를 내쫓지 않으면 큰 화를 입을 것이라고 부추겼습니다. 연하는 배가 불러올수록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꼈지만 시어머니의 학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끼니조차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아들은 장사를 위해 먼 길을 떠나 집을 비운 상태라 그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당의 예언을 되새기며 결국 해서는 안 될 끔찍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것은 바로 가문의 안녕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임신한 며느리를 영원히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장마가 길어 마을 앞을 흐르는 강물이 거세게 소용돌이치며 흐르고 있었는데 박씨 부인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칠흑 같은 밤에 연하를 조용히 불러내어 강가로 데려갔습니다. 연하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하러 가는 줄로만 알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뒤를 따랐으나 강가 벼랑 끝에 다다르자 박씨 부인의 얼굴은 흡사 귀신처럼 일그러져 있었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 모든 것이 가문을 위한 길이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연하가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등을 세차게 밀어버렸고 가련한 여인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거친 강물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으니 하늘도 슬픈지 천둥 소리를 내며 더욱 세차게 비를 뿌려댔습니다. 강물은 모든 비밀을 삼킨 채 유유히 흘러갔고 박씨 부인은 넋이 나간 듯 강가를 서성이다가 집으로 돌아왔으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지울 수 없는 죄책감과 공포가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가 실족하여 강물에 빠졌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고 찬모 할멈은 박씨 부인의 젖은 옷자락을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지만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깊은 한숨만을 내쉬었습니다. 춘식은 계획대로 되었다며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고모를 위로하는 척했지만 박씨 부인의 눈에는 이제 백꽃 마을의 하얀 꽃잎조차 죽은 며느리의 하얀 소복처럼 보여 평생을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강물로 사라진 뒤 백꽃 마을에는 기이할 정도로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며 박씨 부인의 집안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으나 속으로는 조금씩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밤마다 빗소리만 들리면 며느리의 마지막 비명소리가 귓가를 맴돌아 잠을 이루지 못했고 방 안에서도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헛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불행을 가져올 것이라 믿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만 오히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가축들이 시름시름 앓다 죽어나가고 우물물에서는 비린내가 나기 시작하니 이는 명백히 하늘이 내리는 벌임이 분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화가 죽은 뒤로 백꽃이 피지 않는다는 괴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박씨 부인이 그날 밤 강가에서 보였다는 목격담이 은밀하게 퍼져나가며 가문의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카 춘식은 고모의 불안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집안의 재물을 하나둘씩 빼돌리기 시작했으며 그는 고모에게 며느리의 원혼을 달래야 한다며 거액의 돈을 뜯어내 도박과 술로 탕진하는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춘식이 유일하게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혈육이라 믿고 그에게 의지했지만 춘식의 눈동자 속에는 고모에 대한 존경심 대신 오직 탐욕스러운 갈망만이 번뜩이고 있었으니 참으로 믿어서는 안 될 사람에게 마음을 준 셈이었습니다. 참모 할멈은 매일 아침 박씨 부인의 수척해진 얼굴을 대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숭늉을 올렸고 어느 날은 결심한 듯 낮은 목소리로 안주인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숨길 수는 있어도 하늘은 결코 잊지 않는 법이라고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씨 부인은 크게 노하며 할멈을 내쫓으려 했으나 할멈의 눈빛 속에 담긴 깊은 슬픔과 경고를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만을 꽉 쥐었을 뿐입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연화의 원혼이 강가를 떠돌며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를 낸다는 이야기가 아이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었고,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은 청천벽력 같은 아내의 부고의 넋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아내가 결코 실족하여 죽을 사람이 아니라며 강가를 며칠 밤낮으로 헤맸으나 그가 찾은 것이라고는 아내가 평소 머리에 꽂고 다녔던 빛바랜 비녀 하나뿐이었고, 그는 어머니를 원망 섞인 눈초리로 바라보며 집을 떠나 산속절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마저 잃게 되자 더욱 광기에 사로잡혀 집안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오직 춘식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며 점점 몰락의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춘식은 고모의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서 집안의 전답을 자신의 명의로 돌리려는 계략을 세우고 마을 무당을 다시 불러 박씨 부인에게 더 큰 공포를 심어주어 그녀를 완전히 파멸시키려 획책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연화가 사라진 지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마을에는 전에 없던 큰 가뭄이 닥쳐와 배나무들이 모두 말라 죽어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것이 모두 박씨 집안에서 일어난 부정한 일 때문이라며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꿈속에서 매일같이 온몸이 젖은 채 아이를 안고 서 있는 연화를 마주하며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그녀의 화려했던 기와집은 이제 이끼가 끼고 잡초가 무성해져 흡사 흉가와 같은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게 되었습니다. 춘식은 마을 장터에서 박씨 부인이 미쳤다는 소문을 직접 퍼뜨리며 자신이 집안을 도맡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마을 어르신들은 춘식의 평소 행실을 알기에 그를 불신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참모할멈은 비어버린 며느리의 방을 매일같이 닦으며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도했고, 그녀는 박씨 부인이 버린 며느리의 유품들을 몰래 거두어 깊은 곳에 간직하며 다가올 운명의 날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강물에 던져졌던 며느리에 대한 기억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져 갔지만, 박씨 부인의 죄책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단단한 응어리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버렸습니다. 춘식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이제는 박씨 부인 앞에서 대놓고 호령을 하며 집안에 남은 가산마저 탕진하려 들었으나, 박씨 부인은 이미 정신이 황폐해져 그저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며 백꽃이 언제 피느냐는 소리만 되풀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고개를 돌리고 침을 뱉거나 불길한 징조라고 여겨 멀리 돌아갔으며, 찬모 할멈만이 유일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몰락해가는 가문의 마지막 불씨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아주 먼 곳에서 왔다는 한 선비가 나타나 박씨 부인의 집안 내력을 캐묻기 시작했고, 그는 춘식의 행방과 10년 전 사라진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하며 무언가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사실 그 선비는 연화의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조사하던 자였거나, 혹은 억울하게 죽은 며느리의 혈육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그의 정체는 베일에 쌓인 채 마을의 주막에 머물며 매일 밤 강가를 거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선비의 존재를 전해 듣고는 자신을 잡으러 온 저승사자라고 생각하여 더욱 몸을 사렸으며, 춘식은 혹시라도 자신의 범죄가 탄로날까 두려워 선비를 마을에서 쫓아내기 위해 깡패들을 동원하려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다시금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시계 태엽이 다시 돌아가듯 10년 전의 그 비극적인 밤과 연결된 인연들이 하나둘씩 백곡 마을로 모여들기 시작하니, 이는 진실을 밝히려는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제 자신의 끝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하고는 평생을 지켜온 비단옷 대신 낡은 무명옷을 꺼내 입으며 누군가 자신을 용서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무너져가는 대청마루에 앉아 할 일 없이 강물이 흐르는 방향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박씨 부인은 꿈속에서 들었던 아이의 웃음소리가 실제 담벼락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을 느끼고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으며 그것은 환청이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 마을 어귀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춘식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대문을 들어서다 어둠 속에 서 있는 낯선 여인의 실루엣을 보고는 귀신이라며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으나 그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다가 차갑게 웃으며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10년 전 강물에 빠져 죽었다고 믿었던 연하와 똑 닮은 여인이 마을 입구 정자나무 아래에 단정하게 앉아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구름처럼 몰려들어 이 기막힌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총기 어린 눈망울을 가진 소년이 서 있었는데 그 소년의 이목구비는 박씨 부인의 아들과 판박이처럼 닮아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었으며 마을은 발칵 뒤집혀 삽시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연화는 10년 전 그 밤에 죽지 않고 강하류에 사는 어부에게 구출되어 목숨을 건졌으며 은신하며 아이를 키워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하자 박씨 부인은 방 안에서 그 소식을 듣고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춘식은 이것이 모두 꾸며진 연극이라며 부정하며 여인을 가짜라고 몰아세웠으나 연화의 몸에서 나온 가문의 증표와 찬모 할멈이 보관해왔던 유품들이 하나둘 맞춰지면서 진실의 무게는 점차 춘식과 박씨 부인을 압박해 들어왔습니다. 찬모 할멈은 눈물을 흘리며 연화의 손을 맞잡았고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며 통곡하니 마을 사람들 또한 지난 세월 연화가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며 함께 눈시울을 붉히고 박씨 부인의 모진 행태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켜켜이 쌓였던 원한과 아픔이 이제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며 백꽃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진실의 불꽃 앞에 마주서게 되었고 이야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결말을 향해 치닫게 되었습니다. 마을 정자나무 아래 앉아있는 연화의 모습은 10년 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기품이 넘쳤으며 그녀를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곁에 선 소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낯선 마을의 풍경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는데 그 아이의 맑은 눈망울은 돌아가신 선대 어른의 모습을 쏙 빼닮아 누구도 그 혈통을 의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춘식은 몰려든 군중 사이를 헤치며 나타나 이 여자는 분명 귀신이거나 우리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나타난 가짜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나 연화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춘식을 쏘아보며 이제 그 가증스러운 입을 다물라고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10년 세월 동안 응어리진 한과 진실의 힘이 담겨 있어 주변을 압도했으며 소란스럽던 마을 광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안방 깊숙한 곳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귀를 기울였으나 차마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아 손톱이 하얗게 질리도록 문고리를 부여잡고 부들부들 떨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비바람 치던 밤 강가에서 며느리를 밀치던 자신의 가냘픈 손길과 절망에 찬 며느리의 눈빛이 불꽃처럼 되살아나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가슴을 옥죄어 왔습니다. 찬모 할멈은 안방 문 앞에 서서 안주인님 이제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며 하늘이 낸 아이가 저렇게 살아 돌아왔으니 어서 나가셔서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셔야 한다고 간곡하게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박씨 부인은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일이 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이 모든 것이 환청이기를 바랐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려 애쓰는 가련하고도 추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화는 자신을 구해주었던 어부 내외가 증표로 남겨준 낡은 보자기와 10년 전 시어머니가 직접 내주었던 혼수 비단 조각을 꺼내 보이며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해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담담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강물에 빠진 뒤 정신을 잃었으나 다행히 하류의 갈대밭에 걸려 목숨을 건졌고 그곳에서 선한 어부 부부의 도움으로 아이를 낳고 몸을 추스르며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만을 기다려왔노라 말했습니다. 춘식은 연하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해갔으며 그는 무당을 매수하여 가짜 신탁을 내리게 했던 사실이 드러날까봐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도망갈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이미 춘식의 수상한 움직임을 눈치채고 그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길목을 막아섰으며 마을 어르신들은 연화가 가져온 증거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마을 뒤편절에 머물던 아들이 마을의 소동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 내려왔으며 그는 인파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얼굴을 마주하고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연화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죽은 줄만 알았던 아내가 살아 돌아온 것도 모자라 자신을 꼭 닮은 아들까지 데려온 것을 보고 연화의 손을 부여잡으며 미안함과 고마움의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만을 쏟아냈습니다. 연화 또한 남편의 수척해진 얼굴을 어루만지며 원망보다는 그리움의 눈물을 흘렸고 두 사람의 재회는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모두의 심금을 울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감격스러운 재회도 잠시 연화는 남편의 손을 놓고 이제 집안의 어른이신 시어머니를 뵙고 응어리진 일을 매듭지어야겠다며 단호한 표정으로 10년 만에 자신이 살던 기와집 대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씨 부인의 집 마당에 들어선 연화는 예전처럼 정갈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 며느리 연화가 살아 돌아왔으니 이제 문을 여시고 저와 제 아들을 대면해 달라고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끝까지 울려 퍼졌고 방 안에서 벌벌 떨고 있던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목소리가 귀신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를 담고 있음을 깨닫고는 오열하며 문고리를 놓아버렸습니다. 춘식은 이 판국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박씨 부인의 방으로 달려가 고모님 절대 문을 열면 안 된다고 저것은 여우가 둔갑한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고모의 눈과 귀를 가리려 발악했습니다. 그러나 참모 할멈이 춘식의 앞을 가로막으며 이 비루한 인간아 천벌이 두렵지도 않느냐며 빗자루를 휘둘러 그를 밀쳐냈고 마을 장정들이 달려들어 춘식을 포박하니 비로소 집안에 감돌던 사악한 기운이 걷히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안방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그 안에서 몰골이 초췌해진 박씨 부인이 기어 나오듯 마루로 발을 내디뎠는데 그녀는 마당에 앉아있는 연하와 손자 소년을 보고는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연화의 옆에 선 소년이 자신의 아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속에 있던 모든 방어막이 무너져 내렸고 자신이 가문을 지키기 위해 저질렀던 일이 오히려 가문의 씨를 말릴 뻔했다는 사실에 절규했습니다. 그녀는 연화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내가 미쳤었노라고, 내가 못된 귀신에 홀려 천인공 노할짓을 저질렀노라고 울부짖으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박씨 부인의 참회 어린 고백을 들으며 10년 전의 진실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알게 되었고 한 여인의 뒤틀린 집착이 빚어낸 비극에 치를 떨며 숙연한 분위기에 젖어들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절규를 묵묵히 듣고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으며 그녀의 눈에는 증오나 복수심 대신 깊은 연민과 슬픔이 서려 있었으니 이는 진정한 용서만이 이 비극을 끝낼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발등 위로 눈물을 쏟아내며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용서를 구하는 말을 전하려 했었고 연화는
그런 시어머니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으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안심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춘식은 자신이 매수했던 무당이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혀와 모든 범죄 사실을 실토하자 결국 땅바닥에 엎드려 목숨만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빌었으나 이미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춘식을 관가에 넘겨 엄벌에 처하기로 결의하였고 춘식은 평생을 탐욕스럽게 살다가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빠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서막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백곤 마을의 하늘에는 어느새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으며 10년 동안 멈춰 있었던 박씨 집안의 시간이 다시금 흐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듯 평온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연하는 아들을 시어머니 앞에 세우고 인사를 시켰으며 소녀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정중하게 절을 올리며 할머니 건강하시라고 첫인사를 건네니 박씨 부인은 손자의 손을 잡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찬모 할멈은 이제야 이 집안에 사람 사는 냄새가 나겠다며 소매깃으로 눈물을 닦아냈고 아들은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을 번갈아 보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가문을 바로 세우겠노라 조상님들께 맹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며 오늘 본 놀라운 일들을 가족들에게 전하기 시작했고 백곤 마을의 전설은 이렇게 슬픔의 장을 넘겨 용서와 화해의 새로운 페이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천하에 드러난 다음 날 아침 백곤 마을의 공기는 어제와는 사뭇 다른 청량함으로 가득 찼으며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박씨 부인의 집 앞으로 모여들어 10년 만에 돌아온 며느리와 손자의 안부를 궁금해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정식으로 마을 회의를 소집하여 그동안 가문을 속이고 천륜을 어기게 만든 조카 춘식과 거짓 예언으로 박씨 부인의 눈을 멀게 했던 무당의 처벌을 논의하였으며 결론은 자명했습니다. 춘식은 그동안 빼돌린 전답과 재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마을에서 영구히 추방되는 형벌을 받았으며 무당 또한 다시는 이 인근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를 받고 보찜 하나만을 챙긴 채 비참하게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춘식이 포박되어 마을 어귀를 떠날 때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며 탐욕이 부른 참혹한 결말을 경계하였고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리를 질러댔으나 그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집안으로 돌아온 연화는 시어머니가 거처하는 안방을 먼저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박씨 부인은 여전히 자신의 죄가 너무나 크다며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며느리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연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마디 굵은 손을 부드럽게 맞잡으며 어머니 지난 세월의 아픔은 굽이쳐 흐르는 강물에 모두 떠내려 보냈으니 이제는 자책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시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곁에 앉아 그동안 자신이 집을 비워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에 대해 본인의 불효를 탓하며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끊어진 인연의 고리를 다시 잇기 위해 정성을 다해 보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10살이 된 아들 바우는 처음 보는 할머니가 무서울 법도 하건만 어머니의 성품을 닮아 영특하고 심성이 고와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배가 고프니 맛있는 밥을 지어달라고 어리광을 부려 무겁던 집안 분위기를 한순간에 녹여주었습니다. 찬모 할멈은 10년 만에 아궁이에 제대로 불을 지피며 며느리 연화가 평소 좋아하던 하얀 쌀밥과 나물국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밥 냄새는 마치 집안에 새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시어머니의 식사를 챙겼으며 박씨 부인은 며느리가 건네는 숟가락을 떨리는 손으로 받으며 한 입 한 입 정성 어린 밥을 넘기다 결국 다시 한번 목을 놓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마을 부인네들은 광주리에 떡과 과일을 담아 집안을 방문하여 연화의 살아 돌아온 기적을 축하해 주었고
연화는 그들에게 일일이 고마움을 표하며 자신이 없던 동안 시어머니를 보살펴준 것에 대해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소란스러웠던 갈등의 파도는 지나가고 백꽃마을의 가장 큰 기와집에는 다시금 사람의 온기가 돌며 억울하게 죽은 줄 알았던 영혼이 돌아와 산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날 오후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가문의 사당으로 향하여 조상님들 앞에 엎드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가문의 대가 끊길 뻔했던 사실을 고백하며 구슬프게 사죄의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연화에게 가문의 열쇠를 넘겨주며 이제 이 집안의 주인은 네가 되어야 마땅하고 나는 뒤로 물러나 남은 여생을 너희에게 속죄하며 살겠노라 선언하며 모든 권위와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연화는 열쇠를 정중히 거절하며 어머니께서 건강하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시어머니의 명예를 지켜주었고 이러한 연화의 사려 깊은 행동은 박씨 부인의 닫혔던 마음 문을 완전히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박씨 집안을 손가락질하는 대신 연화의 현숙함과 용서의 마음을 칭송하기 시작했으며 이 이야기는 백꽃마을의 새로운 전설이 되어 이웃 간의 화합과 용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10년 동안 꽃을 피우지 못해 죽어가던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연화가 돌아온 그날 저녁부터 나뭇가지에 생기가 돌더니 계절에 맞지 않게 작은 몽우리가 맺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모 할멈은 이를 두고 하늘이 연화의 마음을 알아주어 이 집안에 다시 복을 내리시는 징조라며 기뻐했고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는 박씨 집안에 내렸던 저주가 드디어 풀렸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아들 바우에게 너를 지켜준 것은 강물의 신령님뿐만 아니라 이 집안의 간절한 기도였다고 가르치며 아들이 가문을 사랑하고 백성을 아끼는 선비로 자랄 수 있도록 매일 밤 머리맡에서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곁을 지키며 그동안 장사로 모은 재물을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어머니의 죄를 씻는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었고 백꽃마을은 다시 예전처럼 정이 넘치는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마을에 어스름이 깔리자 박씨 부인의 집 대청마루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오랜만에 마주보는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촛불 아래 비친 그들의 얼굴에는 예전의 근심은 사라지고 평화로운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손자 바우의 밥 위에 생선살을 정성스레 발라 얹어주며 내가 너를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랑을 전했고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가 최고라고 대답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비로소 10년 전 강물 속에서 느꼈던 차가운 공포와 외로움이 완전히 씻겨 나가는 것을 느꼈으며 진정한 용서란 상대방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나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마을 밖 강물은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있었으나 이제 그 강물 소리는 비명이 아닌 평화로운 요람의 노래처럼 들려와 잠자리에 드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밤늦게 연화의 방을 찾아와 낡은 함 하나를 건네주었는데 그 안에는 박씨 부인이 젊은 시절부터 고이 간직해온 가보인 비취 놀이개와 며느리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었던 폐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 물건들이 주인을 찾지 못해 오랜 세월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며 이제는 네가 이 물건들을 빛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연화의 손을 꼭 잡았고 두 여인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유대감을 나누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를 품에 안고 이제는 편안히 주무시라고 속삭였으며 박씨 부인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쫓기는 꿈을 꾸지 않고 깊고 달콤한 잠에 들 수 있게 되었으니 이는 용서가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백꽃 마을의 밤은 깊어갔고 집집마다
호롱불이 하나둘 꺼지며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박씨 집안의 마루에는 여전히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아 다시 시작될 내일의 희망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백꽃마을에도 완연한 봄이 다시 찾아와 마을 전체가 하얀 꽃비로 뒤덮였으며 박씨 부인의 집 앞마당에 있던 고목에서도 10년 만에 가장 탐스러운 백꽃이 만개하여 향기를 사방에 퍼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경이로운 광경을 보며 하늘이 며느리 연화의 지극한 효심과 인내를 기리고 박씨 부인의 진심 어린 참회를 받아들인 증거라고 입을 모아 칭송하며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제 예전의 날카롭던 눈매가 사라지고 인자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변하여 매일 아침 손자 바우의 손을 잡고 마을길을 산책하며 이웃들과 정답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길가에 핀 작은 풀꽃 하나도 소중히 여기며 지난날 자신의 눈을 가렸던 탐욕과 어리석음을 경계하였고 마을 아이들을 보면 집으로 불러 맛있는 간식을 나누어 주는 등 마을에 덕망 있는 어른으로 다시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화는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부족함 없이 살림을 꾸려나갔으며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기가 돋아나 무너져가던 기와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지혜로운 내조 덕분에 마을의 크고 작은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맡게 되었고 집안의 재물을 모으는데 급급하기보다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데 정성을 다하니 가문의 위상은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참모 할멈은 이제 허리가 굽어 거동이 조금 불편해졌지만 연화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상전과 하인의 벽을 넘어 한 가족처럼 지내며 대청마루에 앉아 바우의 글 읽는 소리를 듣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춘식이 떠난 빈자리는 마을 사람들의 신뢰와 사랑으로 채워졌고 한때 비극의 현장이었던 강가는 이제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고 노는 평화로운 놀이터가 되어 아픈 기억을 맑은 물줄기로 씻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박씨 부인은 연화와 함께 정성스럽게 음식을 장만하여 10년 전 연화의 목숨을 구해준 하류의 어부 부부를 집으로 초대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그들의 은혜에 깊이 머리를 숙여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어부 부부는 연화가 이렇게 훌륭한 가문의 며느리로 돌아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더 바랄 것이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고 박씨 부인은 그들에게 평생 살 수 있는 전답과 집을 마련해 주어 고마움을 대신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진정한 보은이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는 용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며 백꽃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화합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어부 부부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매년 백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강가에 나가 기도를 올리며 세상의 모든 생명이 존중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살아가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박씨 부인의 집 방방곡곡에는 은은한 등불이 켜졌고 대가족이 모두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흘러나와 지나가는 이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우는 할머니 박씨 부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고 박씨 부인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아주 먼 옛날 백꽃이 아름다운 마을에 마음씨 착한 며느리가 살고 있었단다로 시작하는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고는 비로소 모든 원한이 녹아내리고 평화가 찾아왔음을 실감하며 창밖의 달빛을 향해 조용히 감사의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그날 밤의 공포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가족과 함께할 앞날에 대한 희망과 사랑만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야기를 끝마치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연화야 내가 정말 미안했다. 그리고 살아 돌아와 주어 고맙구나라는 말을 다시금 나직하게 읊조렸고 연화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어머니라고 화답했습니다. 아들은 아내와 어머니의 맞잡은 손을 보며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더 큰 나무가 되어 가족을 보호하겠노라. 속으로 다짐하며 창문을 닫고 밤 공기를 차단하여 방안을 더욱 포근하게 만들었습니다. 참모 할멈도 자기 방에서 편안한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들었고, 집안을 지키던 가축들도 숨을 죽인 채 고요한 밤의 정취에 몸을 맡기니 집안 전체가 거대한 평화의 요람과 같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복덩이 며느리와 그녀를 받아들인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으며 백꽃 마을의 밤을 깊어지게 했습니다. 마을의 강물은 이제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며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 물결 소리는 마치 이 집안의 안녕을 축복하는 신령님의 속삭임처럼 들려와 듣는 이의 마음을 한없이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박씨 집안을 보며 권선징악의 표본이라 말하기보다 용서와 화해의 집이라 부르기를 즐겨 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인근 고을까지 널리 퍼져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백꽃마을의 전설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연화와 바우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어갈 선한 영향력으로 계속해서 쓰여 나갈 것이며, 마을은 영원히 하얀 백꽃 향기 속에서 평화로울 것입니다.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가장 가까운 벗이자 동반자가 되어 남은 생을 서로 아끼며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한 복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밤도 백꽃마을의 기와집에는 평온한 숨소리만이 가득하고 방 안에 촛불이 하나둘 꺼지며 가족들은 꿈속에서 아름다운 백꽃 숲을 거니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제 연화의 따뜻한 마음과 박씨 부인의 진심 어린 참회를 마음속에 품고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은 채 깊고 포근한 잠의 세계로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원한은 용서로 녹아내리고 모든 아픔은 사랑으로 치유되나니 오늘 밤 여러분의 꿈길에도 하얀 백꽃 향기가 가득하여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맺지만 그 여운은 백꽃 향기처럼 여러분 곁에 오래도록 머물며 내일의 태양을 맞이할 힘이 되어줄 것이니 아무 걱정 없이 이제 두 눈을 감으십시오. 잘 자요. 평화로운 백꽃마을의 밤이 당신을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